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강연 파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더 기술적 또 산업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기술 산업 경제적으로 한번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좀 간단히 우리 기술과 어떤 기독교하고 연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한번 간단히 보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그러면은 무엇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시대다. 초연결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연결 시대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물론 연결되지만 이제는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물 이게 모두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사람과 자동차도 연결되고 여러분들하고 집에 있는 냉장고, TV, 뭐 집에 있는 모든 기기하고 연결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다 볼 수 있고 다 감시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우리가 전 세계에 카메라를 깔면은 뭐 카메라도 일종의 센서죠. 이걸 한다면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시간에 뭐 해외여행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는 가끔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어디 히말라야는 어떻고 이 시간에 이가스포크는 어떻고 뭐 들어가 보면은요 그냥 그런 걸 많이 독도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시간에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면도 있죠. 또 집안에 주부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 놔두고 또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도 다 관찰할 수 있죠. 엄청나게. 이게 다 모든 센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뿐이 아니죠. 뭐 이제는 전 세계를 볼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아주 가정도 볼 뿐 아니라 이제는 뭐 회사도 여러분들이 공장을 떠나서라도 공장에 무엇이 돌아가는지 또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연결 시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지능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뭐 냉장고도 갖고 있고 뭐 TV도 갖고 있고 요새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게 스피커 아니에요? 스피커가 다 지능을 갖고 있어서 스피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를 뭐 비서 기능을 다 하잖아요. 뭐 시키면은 이제는 이제 뭐 웬만한 오늘 날씨가 어떠냐 뭐 음악을 틀어달라. 여러분 요새 그 AI 스피커가요 가격이 전에는 1,000만 원대였다가 100만 원대였다가 요새 6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뭐 여러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비서 역할을 합니다. 6만 원짜리 AI 스피커가 뭐 식당 예약도 해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이제 이런 그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점도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쁜 점도 많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아마 인공지능이 아주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인공지능은 뭐 거의 한 10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관심을 끌고 오다가 폭발적으로 요새 우리나라에 관심하는 알파고 세계의 최고의 선수, 뭐 이세돌 같은 선수들이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이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인간의 그 약함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가, 기계한테도 꼼짝을 못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평범한 사람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만 하면은 세계적인 선수를 뽑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 알파고를 이용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세계 챔피언 커셔라든지 뭐 이세돌이라는 세계 최고의 바둑가한테 이길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 초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걸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도 굉장히 슈퍼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서 이 교회도 뭐 오늘 떠나지만 참 큰 것이 이걸 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활용하지 않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제가 썼는데 애질리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릅니다. 앞으로는 아주 신속해요. 민감하게 신속해집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때는 이게요, 타이밍이 뭐 하나 소식이 알려졌다 그러면 전 세계에 퍼지는 건 뭐 일순간이죠. 이게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퍼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도 전 세계에 순간적으로 퍼질 수 있고 좋은 것도 전 세계에 순간적으로 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그 발전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AI 스피커 같은 게 뭐 1,000만 원에서 10,000원대로 떨어진 게 아주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는 굉장히 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좀 속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베스트보다 퍼스트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욕구란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다 사람마다 다 욕구가 다릅니다. 이 욕구가 이제는 뭐냐면요, 인간 남녀 간에 다르지고 또 그다음에 개인별로 다르지만 또 중요한 건 연령별로 다른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때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욕구를 빨리 공급해 주느냐 하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 보면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가 요구하는 걸 만족시켜 주는 건데 옛날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욕구를 채워줬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개별적인 욕구까지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상당한 이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뭐 한 가지 뭐 이왕이면 기독교적인 이건데 앞으로는
AI 목사가 나올 겁니다. AI 목사가 나오는데 AI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목사님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왜 목사님이 어디다 초점을 맞출까? 젊은 사람한테 맞출까? 나이 먹은 사람에 맞출까? 아니면은 또 그 중에도 또 지식이 높은 사람한테 맞출까?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좀 진보적인 사람 맞출까? 또 그 다음에 또 보수적인 사람한테 맞출까? 이런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려면 이 다양한 욕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어떤 목사님은 나는 그냥 제 최고 바닥에다 놓고 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난 중간에 놓고 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성경 지식도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알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목사는 그걸 다 커버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딱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 목사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린이한테 어린이답게 그거 다 개별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이버시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하듯이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목사님들 현재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도 곧 부딪힐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명이면 500명에 맞춰서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다. 이 다양한 욕구의 시대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럴 거고 뭐 옷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뭐 집이다 옷이다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인 것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건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 개별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거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간단히 미국의 IT 기업이 좀 이미 세계 1에서 5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적인 게 이게 중요했는데 이젠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제가 이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면요. 이런 회사들은 몇 년 전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100년 전에 있었던 회사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거마저도 이제 탈락이 됐어요. 미국의 뭐 다우존스 그 지수에 빠지고 그만큼 지금은 모든 기업도 이게 순식간에 다 바뀌었다. 몇십 년 만에 다 완전히 세계 첨단 기업들이 다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뭐 이런 기업들로 다 바뀌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도 바로 초연결, 초지능 뭐 자동차가 IT 제품이 아니냐 이게 지금 완전 IT 제품이 되고 이제 항공기도 IT 제품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IT다. 모든 게 다 IT화 됐으니까 모든 게 다 그래서 제품이 다 자 제가 한번 제가 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갖춰야 될 자질이 뭐냐,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한 장에 제가 이 그림 한 장을 한번 할 것은 저는 최근에 제가 국제회의에 나가서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포럼을 제일 큰 게 글로벌 포럼이라는 데 가서 제가 앞으로는 노화 시대다 이런 걸 선포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노화 시대가 된다 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포했더니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제가 좀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화 시대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무엇을 그럼 노화시 뭐냐?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만들 것이냐? 사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옛날에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노하우도 중요하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세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기속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특히.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 건가?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는 보면요, 노력 안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고, 북한도 제가 가서 보고, 다 보면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공휴일도 없이 어떤 데 가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역시 느낀 거는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쓸모없는 걸 하면은, 쓸데없는 거 하면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한 달 월급이 보통 대학 교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몇십 불이에요, 몇십 불. 요새 우리 시간당 10,000원 주자는 게 10불이잖아요. 저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시대다. 제가 이 노화 시대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게, 하여튼, 저는 이거를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제가 한 가지, 노화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올해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 이익의 절반을 어디가 받느냐?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거 없었으면 나 적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1983년에 그래도 이병철 회장이 또 반도체를 뛰어들어간 게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운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만큼 메모리, 특히 반도체죠.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라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반도체가 그래도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있는 것 중에서 이걸 좀 더 좋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패스트 팔로우라 그랬어요.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뭘 할 것인가 잘 선택해가지고 투자하고 그걸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누굴 쫓아갈 상대가 없어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하나 나왔다면 금방 퍼져요, 다 퍼져. 나오는 게 금방 퍼진다면. 애질리티. 굉장히 빨라. 그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뭘 만들어야 될까? 뭘 교육할 것인가? 무슨 서비스를 줘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그걸 잘한 게 그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주면 저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하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전 세계 최고 회사라는 애플이죠. 애플.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폰에요. 사실 그 아이폰 만드는 데는 거기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이런 거, 제조나 이런 거는 100% 다 바깥에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는 거는 그게 중요해요. 뭘 만들 것인가. 이 사람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냥 세상에 뭐 모든 걸 다 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보도 볼 수 있고, 물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이걸 통해서 모든 TV도 볼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수만 가지 앱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 것인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일 필요한 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만큼 이제부터 더 중요하고, 앞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는 저희는 과학기술자로서 볼 때 무슨 과학기술로 뭐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는 1960년대 이후에 별로 없어요. 저도 원래 근데 이제는 하드웨어에 무슨 그런 획기적인 그 개선은 없고,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는 뭐 그 만드는 거는 뭐 로봇가 만들건 또 3D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뭐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인공지능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 활용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앞으로 교회도 해야 되고, 모든 산업이 다 해야 되고, 모든 개인 또 이걸 잘 활용하면 앞으로 웬만한 평범한 사람도 어떤 슈퍼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이 인공지능 분야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손 안 댄 분야를 해야 돼요. 또 동시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건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하지 않았거나 제일 좋은 걸 할 수 없는 분야,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의사, 변호사나 뭐 이런 목사님들 왜 대체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보조적으로는 꼭 쓰일 거예요. 그건 뭐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한테도 지금 웬만한 의사보다 아마 인공지능이 훨씬 더 진단을 잘할 겁니다. 법관에 의해서도 어떤 케이스만 집어넣으면은 이 케이스에 가장 유리한 판례라든지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훨씬 더 인공지능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될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 또는 인공지능이 아직 안 한 분야, 이걸 계속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많은, 저는 그런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 제가 그때 부총장을 할 때 제가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제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근데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그때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스마트폰에 앱으로 있는 건데 그걸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되게 망한 사람들 보면 그게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냥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다 되고 있는데 그걸 뭐 별도의 기기를 써가지고 한다.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거나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저는 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제 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중요한 제가 이 거꾸로 안 돌아가네. 좋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중요한 것은 이웃 산업의 필요를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건요. 제일 어떤 능력이냐? 이웃이 뭘 요구하는가? 이웃 산업이 그럼 산업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앞으로 교육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없는 걸 좀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훨씬 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능력,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상상력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요. 저는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어떤 거,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것을 그걸 리콰이먼트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필요한 것을 정리 작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이 사회에 꼭 필요한데 이거 나오기만 하면 대박인데 쉽게 얘기하면 꼭 필요한데 그걸 쭉 하는데 이거를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리콰이먼트 작성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뭐뭐 있을지어다. 그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리콰이먼트를 찾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지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만드는 건 그 다음입니다. 사실 보면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런 나이키라는 신발 회사가 다 망했었는데 몇십 년 전에 다시 회복한 거는 뭐냐면 어떤 회계사가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백화점에 갔다가 오면서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운동하면은 될 거다. 그래서 그 리콰이먼트를 잘 쓴 거예요. 좀 이 운동화 보니까 별거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가벼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 이하여야 되겠다. 요 한 서너 가지 리콰이먼트만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하고 몇 나라의 신발 만드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특히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만족시켜 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이키가 다시 성공한 거는 뭐냐면 그 나이키에 팔릴 만한 그 운동화를 리콰이먼트를 쓴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이 결과로 성공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20불만 만들어 오면은 한 50불 받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냐면요. 어떤 제품을 만들건 어떤 서비스를 만들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하면 나오면 좋겠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그것을 리콰이먼트를 잘 쓰는 능력입니다. 그게 가장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예, 뒤로. 예, 뒤로. 앞으로. 앞으로 좀 가주세요. 예,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그런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거.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리콰이어먼트를 가장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요즘은 보면은 리콰이어먼트를 만족시키는 게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조금 못 만족시킨다. 그럼 그걸 좀 더 개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리콰이어먼트를 가장 만족시키는 걸 찾는데 리콰이어먼트와 관련된 오픈 소스라는 건 뭐냐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이미 소프트웨어도 이미 나와 있어요. 웬만한 게. 하드웨어도 물론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특히 중요한 건 겁니다. 기존의 것을 연계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까 제가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회사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계에 지금 최고잖아요. 그러면 최고 회사가 됐는데 바로 스티브 잡스가 한 건 뭐냐면요. 기존의 것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거 만든 건 없어요. 새로운 거 만든 거. 기존의 것을 다 연결시킨 게. 그래서 앞으로 리콰이어먼트를 잘 정해가지고 관련된 오픈소스를 찾아가지고 기존의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게 노하우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핵심인데 제가 스티브 잡스 이후에 가장 그래도 혁신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전기차를 만들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아주 이 스티브 잡스하고 새로운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딴 사람들은 이 전기자동차의 제일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잘 만드는 거, 더 크게 만들고 더 용량을 크게 만들고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안 하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 원통형 전지를 쫙 연결시킨 겁니다. 몇천 개를. 그래서 기존의 것을 이미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전기차 사람들은 배터리가 용량을 더 늘리려고 막 노력했는데 배터리가 용량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폭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만드는 것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노트북에 쓸 수 있는 일반 배터리를 그냥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기존의 제품을 잘 연결시켰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그림,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세계의 가장 큰 두 혁신가의 특징, 기존의 것을 잘 연결시켰다. 원하는 걸 잘 만든 다음에 그렇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 방향성은 좀 앞으로 우리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즐거운 교육을 좀 해야 되겠고 스스로 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다음에 이제 제발 주입식 교육은 잘 안 된다. 고기 잡는 법. 그다음에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발굴이라는 게요. 바로 뭐냐면 무엇을 만들 것인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가치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플리트 러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꾸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제발 좀 교사는 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는 되도록이면은 가르치지 말고 학생 스스로가 미리 예습을 하는 겁니다. 플리트 러닝이라는 건 예습을 먼저 하고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와서 디스커션 하면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먼저 가르쳐주고, 이건 서울대학교 학생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도 잘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쓴 거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집에 와서 열심히 복습한 다음에, 시험 때 선생님 쓴 거를 그냥 다 쓰면 A 플러스 받는다.
뭐 서울대학교 이혜정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학에서 A+ 받는 학생의 비교 이런 거는 앞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한국경제에서 뭐 자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저도 있었고 연대 고대 총장 다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기업체 보고 제발 좀 성적 좋은 사람 너무 뽑을 생각하지 마라. 성적 좋은 사람은 별거 아니다. 좀 학생들이 좀 성적 좋은 좀 성적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뽑으려고 기업체가 변해야 된다. 거기 뭐 우리 송경식 회장님, 재계 회장들이 다 나왔어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앞으로 저희는 뭐냐면요. 앞으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다 해주고, 야, 무엇이 문제냐? 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문계 같으면은 역사 예? 조선시대의 역사를 쫙 가르치면서 나열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리 공부해 와서 야, 다음 시간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디스커션 해보자. 학생들이 스스로 임진왜란 전에 공부를 좀 해와가지고 거기서 디스커션 하는 게 훨씬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거꾸로 교육. 하여튼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교과서 문제하고 현장 문제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 학교 수업 시간에 현장의 문제를 해야 되겠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야지. 이제 그렇지 않고서 현장의 문제를 모르니까 학교 직장에 가서 뭐 1년간 다시 재교육을 받는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 있는 문제가 살아있는 문제고 가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 문제를 가리키는 건 어떻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계속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동대학교 총장으로서 제가 가면서 중요한 문제 뭐 10개 뭐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 졸업한 학생은 물론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인성교육, 뭐 신앙에 바탕한 인성교육 강조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발견하고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하는데 가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선언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앞으로 좀 대학 교육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는 무엇이 문제인 걸 깨닫기 위해서 학생들 나가라 그럽니다. 학교 안에서는 안 돼요. 학교 안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비슷한 자유학기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내보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대학에는 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한번 갔다 오면 학점 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걸 드디어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다른 대학교도 이제 많이 이미 다른 대학교도 한동대학 하는 식으로 몇 개 대학이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이 장소에서 이 교육이 꼭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으로 이런 거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하나 제가 최근에 도저히 뭐 인공지능이건 뭔가에 따라올 수 없는 거 이런 걸 하나 해야 된다. 그게 보니까 일본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요. 오래된 회사는 다 일본에 있어요. 딴 회사 일본은 우리나라는 100년 된 게 7개밖에 없습니다. 뭐 두산 그룹을 포함해서 7개밖에 없는데 일본은 뭐 5만 개라는 이럽니다. 5만 개. 이게 전 세계에 오래된다는 건 다 일본에 있어요. 일본이 왜 이게 되냐면은 바로 모노즈쿠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일본 장인 정신입니다. 일본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뭐 저는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27,300개인데 최근에는 5만 개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몇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그만 손가방을 만들더라도 뭐 가방 하나 만들더라도 이거는 기계로 만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손으로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장인 정신은 그러니까 이게 주로 많은 게 일본의 나라, 교토, 뭐 이런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사카 쪽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근데 일본은 바로 이 노포라 그래가지고 100년이 된 게 뭐 27,300, 3만 개, 어떤 5만 개, 역사가 1000년 넘는 기업이 7개. 근데 일본은요 식당 같은 게 많습니다. 하루에 딱 이런 가게 중에서 두부 가게가 하나 있는데 두부 음식점인데 점심 저녁에 딱 30명만 받아요. 30. 예. 그래서 딱 30인분 합니다. 근데 이 식당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6개월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 그러면은 6개월 후에 예약돼. 근데 저도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서울에 갔더니요 서울 마포 근처에 무슨 산동만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예? 몇 개월 후에 밀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비슷해. 그 전법 비슷하더라고요. 딱 30인분만 점심 저녁에 하는데 근데 그런 식당이 1년에 몇 억을 벌더라고요. 5억을 벌더라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한 상 앞에 만 원씩 받는 거야. 그러니까 30명이면 30만 원. 근데 점심 저녁이니까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돈 600만 원이에요 하루 매출이. 근데 6개월 동안 예약이 매여 있다니까.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거 먹으러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경주에 가서 경주에서 이 경주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건 경주에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경주가 요새 뭐 어렵다 그래가지고 경주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거지. 일단 경주만이 아니라 근데 경주에 이런 100년 넘은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경주도 바로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품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하여튼 저는 앞으로 모노축들이 일본 장인정신처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바로 뭐 4차 산업혁명이건 뭐가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안 섞이니까 더 신기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관광객이 이게 바로 또 관광객의 큰 원천이고 또 그다음에 일자리의 원천이다. 몇 대씩 가는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독교에 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두 슬라이드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또 그거는 또 저 이어서 하시니까 저는 기독교의 5대 도전 앞으로 참 많이 도전을 받을 거다. 앞으로 인간성이 많이 상실될 거다. 저는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될 거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가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해.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나보다 훨씬 더 알파고가 유능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성이 점점 나는 기계보다 못하다는 그런 열등의식 플러스 또 그다음에 하여튼 인간적이라는 것이 이제 기계와 인간이 막 모든 게 다 연결되면서 인간인지 기계가 하는 건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인간인지 기계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헐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냥 어떤 여자 비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비서인데 목소리도 너무 예뻐.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보이지는 않지만
원하는 걸 다 해줘, 거의. 근데 너무 목소리도 좋고 너무 잘해주니까 아주 그 인공지능 비서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인간과 기기가 막 이제 혼재되면서 인간성 상에서 자존감 상실. 근데 앞으로 AI 관련된 범죄가 증대한다는 겁니다. AI 관련 범죄. 저는 AI 관련된 범죄가 제일 큰 거는 정보 보안 문제예요. 큰 문제.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쉽게 하면 내가 어느 가정을 한번 내가 다 뜯어보겠다면 그 가정에 들어가는 카메라만 제가 해킹하면은 그 가정에 어떤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고. 자동차도 재밌는 거. 자율자동차에 제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해킹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카메라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망가뜨린다든지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리면 큰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인간성 상실되고 범죄랑 연결되면 옛날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한 사람이 미국의 1억 명을 살린다. 전 세계 1억 명을 살린다. 인간이면 또 앞으로 어떤 뛰어난 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1억 명을 망하게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성경의 죄라는 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겠어요. 이 기계가 점점 알파고 같은 게 있으니까 기계가 신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신이다. 이게 하나님 망각하는 문제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권위를 추락되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작년에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에 핵심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고서 되게 세미나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는데 이 성경의 권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유가 최초는 뭐냐면 인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이 모든 게 창조됐다는 말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연과학 이게 다 진화론과 연결돼가지고 그건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고. 또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한동대학교가 좀 어려우면 성경 있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나쁘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막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동대학교가 어떻게 유일하게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학교가 돼가지고 모든 동성애 단체에서 이제 지탄을 받는데 그러나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이런 겁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거 없어요. 다만 우리 성경의 권위를 위해서 성경대로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죠. 저는 기독교의 5대 불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5대 역시 5대 대처방은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 실천이라고 봅니다. 복음 전도는 저는 암만 인공지능이 어떻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와 영원 구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가 더 중요하다. 제가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한신대학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로운 대학이라고. 그 대학에서 저보고 강연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총장이 취임하는 날 취임 사경을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지진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와서 제가 복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그 학교가 가장 진보적인 학교 아닙니까? 정말 저는 암만 진보가 뭐하고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복음 전도만큼 중요한 건 없다. 제가 바로 지진 났을 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갔는데
그 연총장님하고 뭐 동창에서 뽑아야 돼. 그래서 가서 제가 지진 나는 거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가까워왔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이 복음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뭐하고 복음 전도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 전도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앞으로 이 AI의 이런 것들이 사랑 쪽으로 가느냐. 아까 보니 이게 잘못 쓰면은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바로 이웃 사랑 실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인간성 상실된다 했잖아요. 그럼 기계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너무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 회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이건 너무 강조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 기독교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게 잘못 쓰면 아주 그냥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창조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이미 사라진 거예요. 공교육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혁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라든지 방과후 학교를 좀 적극적으로 공교육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그걸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웃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설교가 중요하기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설교도 앞으로 아까 인공지능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은 설교는 인공지능에 맡기고 축도도 물론 AI 스피커가 할 수 있겠죠. 축도도. 근데 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야 축도는 그래도 목사님이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는 앞으로 하는 시대가 뭐 이런 게 오지 않을까. 뭐 제가 좀 최근에 뭐 디스커션 할 때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우리가 인간성 상실된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손상해주면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단지 그냥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 좀 탈바꿈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